자, 이제 5페이지에 보시면 그 사망의 현대행정 개념 이거 넘어가시고 맨 밑에 행정의 특성과 변수에서 행정의 변수 정도만 좀 정리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교재적 행정의 특징에 뭐 일반적인 특징 공공재 특징은 뒤에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생략하고 하단에 행정의 변수라는 게 나와요. 일단 행정의 변수는 행정 현상을 야기하는 제 요인을 행정의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공무원이 부패 행위를 얘기했다. 공무원이 친절한 행위를 했다. 그럼 일단은 행정행위의 주체가 된 인간 한 변수에 들어가겠죠. 총무과의 행위다. 영업과의 행위다. 또 아니면 경찰서의 행정이다. 아니면 교도소의 행정이다. 아니면 시청의 행정이다. 그럼 지금 얘기한 공간이나 구조에 따라서 행정현상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그걸 구조를 또 하나의 변수로 해석을 하거든.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하냐? 미국을 대상으로 하냐? 아니면 여러분들 북한을 대상으로 하냐에 따라서 행정현상도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그걸 보통 환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 페이지 7페이지에 맨 위에 박스 날개 보시면은 행정의 3대 변수 해가지고 구조, 인간, 환경 세 가지가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그 세 가지를 행정의 3대 변수라고 얘기하고 요 3대 변수를 보다 구자시킨 게 이제 4대 변수가 나와요. 그래서 구조, 인간, 환경에다가 가치관을 포함시켜서 4대 변수로 파악하기도 하고 아니면 구조, 인간, 환경에다가 기능을 포함시켜서 4대 변수로 파악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이 약간 틀려. 구조, 인간, 환경, 기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5대 변수는 지금 얘기한 것을 다 결합한 거예요. 구조, 인간, 환경, 기능. 이념이 가치관이야. 그걸 5대 변수의 형태로 파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대 변수, 4대 변수, 5대 변수 형태 정도는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특히 3대 변수는 맨 먼저 구조가 연구되고 그 다음에 인간 환경으로 연구의 형태가 여러분들 그 발달된 특징이 있어요. 원하는 그 7페이지의 그 박스에 1기, 2기, 3기, 4기 나온 거 보시면 중간에 주요 변수에서 구조, 인간, 환경, 뭐 이념 쪽 나오죠. 그거 이제 발달사를 정의한 건데 3대 변수에서는 어쨌든 간에 구조, 인간, 환경으로 이념의 형태가 아니 변수의 형태가 연구 발달되어 왔다. 이렇게만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십시오. 자, 봤으면 이제 행정의 또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자, 정부 활동은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 업무가 수행되는지 그 형태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제 전통적 과정과 현대적 과정을 구분해 놓고 있을 거예요. 일단은 전통적 과정을 얘기할 때는 30년대 이전까지의 과정을 얘기하는데 거기 4단계 형태가 쭉 나오고 있을 게야. 제일 먼저 계획, 두 번째 조직화, 세 번째 집행, 네 번째 통제해가지고 4대 변수가 나오자. 따져보자. 계획, 조직화, 집행, 통제. 그걸 보통 4대 변수로 파악하는 4대 과정 그러는데 사실 4대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4대 과정 그 밑에 귤릭이라는 사람이 포스트 컬브를 만들어내요. 이 포스트 컬브가 오히려 문제에서 나옵니다. 이 포스트 컬브 자체를 얘기할 때는 최고 관리층의 역할과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장차관의 역할과 기능을 표시한 겁니다. 영어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P는 플래닝 나왔죠. O는 organizing, S는 stepping, D는 directing, CO는 coordinating, R은 reporting, B는 budgeting에서 7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좀 암기해둬야 돼. 이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맞으라는 문제야. 틀리라는 게 아니라 맞으라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스스로 암기를 해두셔야 합니다. 영어 단어도 여기 쉽잖아. 맨 그때 예산 정도만 좀 어렵겠구나. 버제팅. 어? 가제트가 아니라 버제트야. 가제트 형사 알아요? 뭐 이렇게 손가락 막 늘어나고 로봇 그거 알아요? 자, 버제트입니다. 가제트가 아니라. 그래서 머릿속에 좀 정리하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자 여러분들. 자, 이번에 현대 행정의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 7단계 형태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쭉 한번 읽어보자. 제일 먼저 목표를 설정하고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대안 선택, 법을 만드는 것을 정책 결정. 그다음 목표나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사전적 준비 과정을 기획.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획에 근거해 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배치하겠죠. 현실의 실행 단계가 바로 동작하고
그다음에 평가하고 잘못된 점 시정 조치 완료가 이루어지겠죠. 자, 근데 7번에 지금 얘기한 시정 조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평가를 토대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당연히 행정체제의 능력 향상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죠. 그래서 세 번째 줄 끝에 특히 이 단계는 행정체제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 그런 말 나와 안 나와? 알죠? 밀쳐놓고. 그래서 여러분들 날개 보시면은 날개 8페이지 보시면은 OX 퀴즈 2번 나온 거 봐. 현대 행정의 과정 중 행정체제의 능력 향상을 위한 단계는 동작화야 시정조치야? 시정조치 X가 되는 거예요. 거기 1번 나온 거 봐. 귤리게 포스트 컬브 P 플래닝 O 오르가나이징 S 스태핑 D 디렉팅 C O 코디네이팅 R 리포팅 B 버제팅 나왔잖아. 그죠? 하단에 4대 변수 구조 인간 환경기능 아까 얘기했죠. 다시 한번 나온 거니까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그래서 1절은 끝났고 자 이제 절을 바꿔서 제 2절에 관한 내용을 또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은 우리가 정부의 활동을 공행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업의 활동을 사행정이라고 언급을 하는데 그러면 정부의 활동 공행정하고 기업의 활동 사행정 자체는 나름대로의 유사점과 차이점 자체가 존재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래서 요 형태를 묻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동안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양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으나 최근 이것이 격감이 됐어요. 그래서 C급이에요. C급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를 공공재 그러는데 공공재의 특성 묻는 거 요거 B급이에요. B급. 그다음 세 번째 정리할 것은 뭐가 있냐면은 이와 관련된 또 재화의 유형이 있습니다. 요금제다, 공유제다 하는 재화 유형. 요것도 B급이에요. 그리고 공사행정 양자의 관계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묻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간헐적인 문제로 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 형태 정도 숙지해서 내용을 가져가자. 자, 먼저 이제 유사점부터 좀 보겠는데 10페이지를 보세요. 행정과 경영 유사점에 관한 형태를 7가지 형태를 쭉 나열시켜 놓고 있는데 이건 이렇게 좀 머릿속에 집어넣자. 적어놓으세요. 의협심이 강한 삼가랑 봉수라고 적어놓으세요. 의협심이 강한 삼가랑 봉수. 의협심이 강한 삼가랑 봉수. 이번 주 다음 주 이번 주인가? 이번 주 시험 보나? 다음 주인가? 다음 주구나. 다음 주 시험 보죠, 여러분들. 그거까지 쳐가보지.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다다음 주니까 27일인가? 그날 좀 9시부터 합니다, 선생님. 그날만 9시. 선생님이 그날 좀 어딘 가야 돼. 그래서 1시간 좀 앞당겨 수업할게요. 9시부터 1시까지. 미리 27일 적어라. 수업 9시부터.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적어놓은 것 좀 보자. 의는 의사결정성. 7번에 나왔죠? 정부나 기업이나 둘 다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 선택 의사결정합니다. 협은 협동성. 5번 나왔죠? 둘 다 구선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협동을 중시하고 있다. 그 편이고. 그 다음에 3가랑은 2번의 관리요제, 3번의 관리기술, 4번의 관리성 나왔죠,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그 4번의 관리성부터 보자. 공행정이나 사행정 둘 다 사람이나 물자를 관리해야 하네. 하죠. 또 관리함에서 사용하는 기술도 유사하죠. 그게 3번에 관한 표현이야. 이번에 관료제 성격 나왔는데 자, 여러분 관료제는 정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파악하고 있는 단일적 의사결정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형의 하이라키, 계층제를 관료제라고 얘기합니다. 민간기업 사장을 정점으로 한 계층제 구조를 갖고 있죠. 정부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계층제 구조. 이게 바로 관료제라는 거야. 그래서 양자 공통점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 봉수 나왔죠. 자, 봉은 봉사성. 6번 보세요. 둘 다 고객에 일정한 서비스 봉사한다. 정부의 고객은 누구예요? 정부의 고객은 국민이죠. 기업의 고객은 소비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봉사성. 자, 수는 수단성. 맨 위에 1번 나온 거 보자. 둘 다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양자가 유사하다. 행정과 경영은 둘 다 관리로서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자, 다음 점 공사행정의 유사점이 아닌 것. 1번 정치 권력적 성격. 몇 번? 1번. 그런 식의 문제가 나왔죠. 자, 봤으면 이번엔 여러분들 양자의 차이점을 또 정리하겠는데. 자, 저는 먼저 목표의 측면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지만 여러분들 경영은 뭘 추구해? 이윤이나 사익을 추구하죠. 두 번째 주체. 행정의 주체는 누구예요? 정부, 국가지만 경영의 주체는 여러분들 기업이죠. 정치 권력을 배경으로 강제를 행사하는 것은 뭐야? 정부죠. 행정은 국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독점하여 공급을 합니다. 치안, 국방, 외교는 다 독점적 공급을 하거든. 근데 시장의 기업은 경쟁 논리를 전제로 하죠. 또 번에 법적 제약. 엄격한 법적인 제약을 전제하는 것은 바로 뭐야? 정부죠. 남성들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동호훈련 들어가지 못하면은 병역법 자체에 근거하여 여러분들 전과자가 돼. 남성들은. 그러니까 강력한 법을 여러분들 근거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뭐다? 정부죠. 그래서 법적 제약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평등성. 자, 여러분들 정부의 활동은 국민의 성별, 학력에 차별을 두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원칙으로 하죠. 근데 민간 기업은 차별 논리를 정당화시켜 안 시켜? 차별 논리를 정당화시켜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체 사은품 주는 것도 차별 논리를 정당화시켜 놓고 있고, 은행 같은 경우에도 고객 자체가 여러분들 은행에 많은 여러분들 예금을 한다든가 그러면 또 여러분들 우대해서 금리를 적용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게 차별 논리를 정당화시켜 놓고 있는 것이 민간 기업이죠. 활동 범위와 영향력. 공행정 국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활동 범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죠. 근데 민간 기업은 범위가 축소하고 협소하죠. 8번에 활동의 공개성. 정부의 활동은 공개를 원칙으로 안 해. 하죠. 근데 민간은 공개가 아니라 비밀의 원칙을 우선시합니다. 비밀의 원칙. 여러분들 맛집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맛집도 그 비법을 외부로 공개합니까? 이렇게 좀 공개 안 하려고 그럽니까? TV 보면 무슨 나오잖아. 무슨 생생정보통? 그런데 보면 여러분들 맛집 소개하면서 카메라 막 들이대면 이거 안 된다고 비법이라고 막 그러잖아. 근데 막 카메라가 막 들이대니까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해야 해. 근데 그거 아니야. 비법은 공개 안 하는 거야. 내 비법 보내. 얘를. 미원. 여러분들 보자. 여러분들 일본 선생님 지금 일본 조미료 먹어봤죠? 일본 조미료는 한국 조미료랑 틀려. 맛이 깊이가 있어. 그래서 내가 보니까 좀 맛집을 하는 집들 보면은 그거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돼. 그냥 하는 얘기다. 자, 공개성 유무. 인천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마치 그러면 그 닭강정하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근데 선생님이 인천에서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 뭐냐면 심포만두야. 만두 맛있잖아. 근데 요새는 그 만두집이 옛날에 체인점이 많았었거든요. 다 망했나 봐. 그죠? 지금 있지 심포만두 어디? 있죠? 지금도 맛있어요? 요새는 이제 그거보다도 뭐가 있냐면 요새는 여러분들 파는 거 있잖아. CJ 그런 데서 나오는 있는 게 있더라. 국물이 아니라 뭐라 그래 육즙이 탁 터지는 만두 있잖아. 야, 그 죽이더라. 그거 하나 다 먹었어, 선생님.
아 진짜야. 하도 많이 써가지고. 육즙만두. 내가 요새는 보니까 그런 대기업에서 또 이렇게 만드니까 참 보면 만두 가게 이렇게 운영하는 소상인들 참 힘들 것 같아요. 다 그렇게 먹어버리니. 예? 다 기업이 잠식하고 있으니까 동네 상권 자체가 이런 망갈 수밖에 없잖아. 그것도 좀 한편은 걱정이야. 동네 상권이라는 게 바로 우리 이웃들 아니야. 우리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걱정이에요, 여러분들. 학원도 고시학원도 이 인천행정고시학원 학원이 규모가 커 적어. 아 적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동네 슈퍼 구멍가게야 우리는. 그러니까 노량진 같은 학원들이 굉장히 커. 그러니까 교육 자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학원들 마음먹으로 키우고 뭐 네이버 그런 데다 자금 받아가지고 막 운영을 해. 노량진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게임이 돼 안 돼? 게임이 안 된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노량진에 있는 여러분들 그 학원들에서 운영하는 한두 군데의 동영상 강좌는 여러분들 다 볼걸?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 보고 막 그러잖아. 그러는데 근데 이게 이제 뭐 우리 여기는 이제 그게 가능해 불가능해. 여기서 뭐 하는구나 이거 찍어서 하고 그러죠 여러분들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자본력 자체가 크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 때문에 어쨌든 간에 자본이 적은데 그건 자연도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연도태. 예, 걱정입니다. 다 자연도태가 되고 가진 자만 남는 사회가 되어버리면 참 힘들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사회가 좀 여러분들 다양성을 띠고 그 작은 것도 여러분들 좋다 아름답다는 시각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니까 힘들어지는 것 같아. 우리 남학생이나 특히 여학생들 옷을 입더라도 보통 메이커 옷을 입으려고 그러잖아. 그 메이커 옷이 입더니 아이 솔직히 얘기해봐. 그 메이커 옷이 너 춥냐 이렇게? 아니 그렇게 입고 뭐 선생님 좀 더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간다. 팔도래? 그 사람들이 잠깐만 나 쳐다보는구나. 다른 사람들이 오늘 막 쳐다봐 이렇게 입고 다니니까. 그래서 나는 아주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기온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늘따라 날 쳐다보지 그러니까 나는 추워서 팔도예요? 난 공기가 너무 신선하고 좋던데 너무 상쾌하고 벌벌 떨지 마. 옷은 다 입고 나는 그래서 윗도리를 벗겨버리니까 지금 그냥 추워? 두 개씩 이렇게 입고 춥다 그래. 자 계속 봅시다. 그 다음에 자율성과 획일성. 행성은 자율성이 작고 획일적이라 경영은 자율성이 크다 이렇게 나왔고 능률의 기준. 행성은 여러분들 계량하기가 좀 어렵죠. 왜 공익을 뭐 200만 원, 300만 원 구현했다 어렵지만 경영 자체를 이윤수다 보니까 계량화가 용이하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 봤으면은 오늘 이제 양자의 관계를 보겠는데 여러분 오늘 정부라고 해서 무조건 공익만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정부도 공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기업처럼 수익도 추구합니다. 그죠? 또 민간 기업도 수익만 추구할 경우에는 시민의 지탄의 대상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 장학재단이다. 문화재단 만들어서 공익적 활동을 수행을 해야 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볼 때 양자는 함께하는 영역 자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학자들이 얘기한 견해가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카이덴이 얘기한 거 보자. 카이덴은 오늘날 양자의 구분은 아주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번 별표 사이먼은 얘기하죠. 오늘 양자의 차이는 본질적인 차이라기보다 양적, 정도적 차이에 불과하다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 말 바꾸는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건데 지금 얘기한 본질하고 여러분들 정도를 바꾸는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양자의 차이는 정도적 차이라기보다 본질적 차이. 이게 바꾸는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언뜻 넘어가면 안 된다. 본질적인 차이라기보다 양적, 정도적 차이에 불과하다. 이게 구분해서 가져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엣지온이 이런 얘기하죠. 오늘은 순수한 공행정의 영역도 아니고 순수한 사행정의 영역도 아닌 또 다른 영역이 있다. 그 영역을 소위 서드 섹터 제3의 영역이다라고 파악하고 있고 이 영역 자체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고 파악한 게 엣지온이야. 엣지온이의 제3은 꼭 가져가십시오. 자, 볼까요 여러분들? 관민협동체. 관민협동체는 관과 민이 함께하는 걸 얘기합니다.
관도 출자하고 민도 출자해서 만든 기업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민간 박물관. 민간에서 박물관은 공익이야 여러분들 영리야. 이 박물관은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게 영리가 아니야. 어? 그러니까 민방 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민간이 추구하고 있는 공익적 활동이 적용이 대한 거고, 시민단체 NGO 같은 경우는 영리야 비영리야? 비영리 아니야. 적십자도 여러분들 이게 시민단체예요. 민간단체입니다. 정부 투자기관은 공기업 가운데 하나인데 정부 투자 지분이 50% 이상, 정부가 50% 이상 투자한 것을 정부 투자기관이라고 이게. 그럼 준정부 조직은 뭐냐? 정부가 50% 미만 투자한 것이 준정부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준정부 조직. 그래서 준정부는 이게 쿼시 거벌먼트의 약자야. 그래서 쿼고라고도 얘기해. 쿼고.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나오죠. 사회적 기업도 제3명이 들어가는데 옆에 사회적 기업 나온 거 봐. 자, 사회적 기업이란 보자.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자, 그 다음 나온 거 보자. 공익적 목적,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리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유급 근로자를 고용을 해. 근데 이름하고 혼동을 많이 하는 게 NGO 있죠. NGO하고는 차이점이 있어. NGO는 뭐냐면은 영리가 아니라 비영리야. 그리고 유급 근로자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 이제 또 그럼 2번 나오잖아. 사회적 기업은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리 활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비정부 조직과 NGO와 차이점이 있다, 그 표현이에요. 알았습니까? 뭐 그런 차이점이 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한 사회적 기업도 제3섹터에 들어간다는 것 정도 숙지해서 가져갈 거예요. 됐죠? 뭐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자, 뭐 제3영역 자체를 별도로 정리해놓고 있는데 이것은 뒤에서 또 학습을 해. 그래서 일단은 제3에 대한 기본적인 틀만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넘겨서 어딜 보냐면은 13페이지. 자, 맨 밑에 쌍가루 4번. 이번에 이제 재화의 유형을 또 정리하시면 되는데, 70년대에 피터 드라카라는 사람이 민간화 개념을 최초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80년대 들어와서 많은 학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여러분들 민간화와 관련된 재화를 연구해. 특히 이제 사바스하고 머스그레이브는 재화의 형태 자체를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배제성의 유무하고 경합성 유무에 따라 4가지 형태의 재화를 제시해놓고 있는데, 거기 이제 민간재, 공유재, 요금재, 공공재 4가지가 나오죠. 이 재화를 이제 하나는 이제 학습할 거예요. 근데 이걸 학습하기 전에 공공재의 특성을 얘기 안 했잖아. 그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세요. 16페이지. 자, 시만 노트에 공공재의 특징이라는 게 나오죠. 자, 이거는 머스그레이브가 파악한 공공재의 특성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데, 거기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 정리할 게 2번부터 먼저 정리해. 2번에 비배제란 말이 나와. 그 비배제를 다른 말로 무임승차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임승차, 돈을 내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키워드가 무임승차예요, 여러분들. 거기 봐봐. 공공 서비스를 받으기 위해서, 그 다음 나온 거 봐.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배제를 당하지 않는다. 그 표현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이게 보자. 자, 우리가 이제 국방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국방의 보호망을 생각해 보자. 그럼 국방의 보호망은 공공재는 방위세를 낸 사람만 배제를 당하지 않고 이용하고, 방위세를 내지 않은 사람은 배제를 당합니까? 그건 아니죠. 방위세를 내지 않은 사람도 배제를 당하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이용을 해야 하네. 이게 바로 비배제예요. 비배제의 의미가 가장 출제에서 많이 나왔어. 이 개념 좀 가져가야 되겠고. 5번 보세요. 소비의 경합이야, 비경합이야? 비경합이에요. 타인의 소비로 자신의 소비가 영향받지 않는 것, 그걸 소비의 비경합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의 소비로 B라는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걸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우리가 국가로부터 국방의 보호망, 국방이란 공공재를 소비하고 있잖아. 그럼 우리가 소비하고 있다고 하여 동일 시간대 저 영등포에 살고 있는 영식이가, 저 여러분들 광주에 살고 있는 광식이가 그럼 국방이란 공공재를 소비 못하냐? 아니죠. 그럼 우리의 소비하고 영식이의 소비하고 광식이의 소비가 서로 경합이 돼, 안 돼? 안 되지. 이게 소비의 비경합이야.
그럼 소비가 비경합됐다 이 말은 같은 양의 국방이란 공공재를 함께 소비한다란다. 한다. 함께 소비하는 것을 공동소비성 그런 거고 같은 양을 소비한다. 그것을 등량소비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맨 위에 일본에 등량소비성, 공동소비성이 나왔죠. 그러니까 등량소비, 공동소비, 지금 얘기한 소비의 비경합, 몽땅 다 같은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다시 이제 3번 나온 거 봐. 비시장성. 공공재는 시장에서 공급이 돼야 한대요. 치안이나 국방, 외교, 시장에서 공급해야 하네. 공급할 수 없잖아. 그 표현이에요. 4번의 비경쟁. 비경쟁은 독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점성. 정부가 단독으로 공공재를 공급하는 독점 공급제. 무슨 말인지 알죠? 치안 국방에는 독점 공급이고. 6번 비축적. 공공재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걸 비축적이라 그래.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자 입장에서 축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자. 자, 군인들이 전방에서 여러분들 총 들고 경계 근무를 써. 그러면 이건 국방이랑 공공을 현재 생산하고 있잖아. 생산과 동시에 우리가 소비해야 하네. 하잖아. 이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 그걸 비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습니까? 근데 이건 여기 보자. 생산자 입장에서 축적할 수 없다 그거야. 소비자는 소비를 하는 거니까 축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뭔지 알겠지? 소비자는 소비하는 거니까 뭘 축적을 해.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자. 비축적성은 공급의 측면에 근거한 공공재의 특성이야? 소비의 측면이야? 공급. 그래서 하단 박스에 공급의 측면 박스에 비축적이란 말 나와. 나왔죠? 비시장, 공급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급. 됐어요? 독점적 공급, 비경쟁, 공급. 되냐? 근데 거기 여러분들 소비함에 있어서 경합되지 않는다. 소비함에 있어서 배제를 당하지 않는다. 이거 이제 소비의 측면이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내생적 선호 나왔잖아. 자, 여러분들 맨 밑에 선호의 유형 나온 거 봐. 자, 선호 유형을 대표하는 게 외생적 선호가 있고 또 하나 내생적 선호 두 가지가 있거든. 자, 외생적 선호 자체를 얘기할 때는 선호 표출에 제약이 없는 걸 얘기해요. 외생적 선호란 말은 선호 표출에 제약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우리 이제 인천 분들은 가장 많이 다니는 백화점이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그죠? 근데 거기 이제 뭐 여성분들 여학생들이 뭐 2층에 매장 가서 옷을 사러 가서 그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오는 것만이에요. 다시 옆가게에 갑니다. 마음에 안 들면 나오는 것만이에요. 3층, 5층, 6층 가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나와서 옆에 어디가? 롯데 있잖아, 롯데. 롯데 가서도 마음에 안 들어 남은 거만 하냐? 그럼 또 어딜 가? 그 근처에 있는 NC백화점. NC백화점 있잖아. 신세계 백화점 바로. 뉴코아를 NC라 그래. 촌스럽게 뉴코라 그러지 마. NC백화점. 뉴코라 말 안 써. NC라 그러지. NC백화점. NC백화점에서 마음에 안 들으면 나온 거만이야. 이 말은 선호 표출에 제약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바로 지금 얘기한 바로 뭐다? 내생적 선호예요. 근데 국방이랑 공공재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그걸 외생적 선호. 근데 공공재는 선호 표출에 제약이 있어. 무슨 말이냐? 남성들 군대 가기 싫어도 군대 가야 돼 안 가야 돼? 이게 내생적 선호야. 봐봐 여러분들. 시장에서처럼 개인의 선호에 따라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 선호의 표출과 반익에 제약되는 내생적 선호에 소비자 선호 이론은 외생적 선호가 구현되는 걸 얘기해요. 그걸 소비자 선호 이론이라 그래. 시장에서는 소비자 선호에 의하여 상품 자체의 선택이 자유롭다. 그래서 소비자 선호 이론 그러거든. 그러니까 외생적 선호가 구현되는 이론을 뭐라 한다? 소비자 선호 이론. 그럼 내생적 선호는 소비자 선호 이론이 구현이 되는 게 안 되는 게 안 되는 거지.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하여간 내생적 선호도 소비의 측면에 근거한 공공재 특성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먼저 좀 숙지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자, 그거 봤으면은 다시 앞에 이제 15페이지, 이제 14페이지. 여러분 뒤에 그 문제가 나오잖아. 문제를 풀어보면 안 배운 거 나오는데 안 배운 것도 풀어봐.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옆에 해설 나왔으니까 이제 풀어보라는 내용이야. 그리고 이제 이해 안 가면 물어보고. 알았습니까? 예를 들어 18번 봐봐. 21페이지. 다음 중 학저와 학설이 연결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거 암병계중 나와 있잖아. 이번에 그 정치기능설은 통치기능설이야. 아까 통치기능설 대표하는 인물 애플비 계산이세요. 그렇죠? 3번에 사이버는 행정행태설이죠. 정치행정 이원론이야, 일원론이야. 이원론인데 앞에 세자 빼서 이원론이라고도 얘기해. 그다음에 4번에 균리, 기능적 행정학은 뭘 얘기해? 통치기능설이 기능적 행정학이지. 그럼 기능적 행정학은 언제부터야? 30년대 이후부터죠. 자, 그러면 30년대 이전을 고전 그랬고 고전의 전통적 행정 과정은 균릭이 파악한 포스트 컬브락이겠지. 그럼 균릭은 당연히 여러분들 뭐와 관련돼? 30년대 이전이야. 통치는 상관계가 없는 게야. 균릭은 여러분들 최고 관리층의 기능을 연구한 게야. 관리층. 그럼 행정을 관리로 파악한 게야. 통치로 해석한 거야. 관리. 그래서 균릭은 행정관리설을 대표하는 학자 여러분들. 얘기 안 했어도.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4번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알았냐?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좀 풀기 어렵지만 좀 정리해서 가져오라는 내용이야.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윌슨 행정관리설 OX. 오, 잘했어요. 화이트 행정관리설. 둘 다 공통점 얘기해봐. W로 시작이 돼. W 시작되면 80%가 행정관리설이야. 거기 1번 봐봐. W 나왔지. 윌로우비. 그럼 뭐야? 행정관리설이야. 알았냐? 아닌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걔는 안 나와. 와이드너라는 사람인데 걔는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W 나왔다 그러면 80%가 뭐다? 행정관리설. 그럼 18번도 풀었네? 알았죠? 선생님이 옛날엔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행정학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론을 하지 내가 문제 풀지 말라 그랬거든.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문제 풀어. 풀고 이해 안 가면 물어봐. 자꾸 선생님을 괴롭혀야 돼. 괴롭히면은 성적이 올라가는 거야 이들이. 알았냐? 그 니들 다른 애들 보고 행정학 더 듣지 말라 그래. 들을 게 어려우니까 듣지 말라 그래라. 이거 이론서가 말하면 관리가 안 돼. 선생님 이 정도만 하면 돼요. 뭐 좀 욕심도 없어. 이만큼. 다른 데 가서 떨어지라 그래. 우리만 합격하면 돼. 다른 데 가서. 그러니까 요 정도만 따면 딱 좋을 것 같아. 더 오는 것도 싫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 뒤에 있는 문제 풀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14페이지. 자, 재화 유형 네 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는데, 자, 민간재, 공의재, 요금재, 공공재. 아까 공공재를 얘기할 때는 비배제하고 비경합 얘기했잖아. 그럼 민간재는 뭐냐? 배제하고 경합성이야. 그럼 배제는 뭐냐? 쉽게 유임승차야. 저거 보세요. 유임승차. 아까 비배제가 무임승차를 했으니까 배제는 유임승차지. 자, 물어보자. 소비가 경합된다는 것은 자 물어보자. 재화가 무궁무진한 게야, 유한한 게야? 유한하다. 재화가 유한한 것을 자원의 무슨 성의 원칙? 자원의 희소성의 원칙 그러죠. 그리고 거기서 경합성에다가 이코로 자원의 희소성의 원칙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자원의 희소성의 원칙. 자원의 희소성의 원칙.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요금제 봐봐. 요금, 현재 보자. 요금제는 요금이 있는 거지. 그럼 유임승차야, 무임승차야? 그러니까 배제야,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를, 아, 배제는 유임승차, 요금. 됐잖아. 그럼 요금을 내면은 소비가 경합이 돼, 안 돼? 안 돼. 비경합. 선생님 보자. 물론 완벽한 비경합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 어느 정도 비경합을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유선 TV 방송, 케이블 TV를 할 때 시청 요금 내 안 내? 낸 사람끼리는 소비가 경합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전기 요금 내 안 내? 내죠? 그럼 낸 사람끼리는 전기 쓰는데 소비가 경합이 돼 안 돼? 거의 안 되는 게야. 물론 어느 한계 있겠지만 일반적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하나 물어보자. 가스 요금이야, 가스세야? 가스 요금이야. 수도 요금이야, 수도세야?
수도 요금이야. 수도세. 그럼 내가 10억 줄게. 수도 요금이야. 요금제야. 요금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전기 요금, 수도 요금 이렇게 이제 전기세 우리가 있어. 야 전기세는 너무 많이 나와.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거는 행정할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상관없지만은 행정할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기 요금이라고 이제 바꿔서 얘기해야지. 가스 요금, 수도 요금.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잘 보자. 여러분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전기, 가스, 수도 이런 것들은 자 물어보자. 이건 여러분들 이 규모의 경제가 있다 보니까 자연 독점이 등장할 개연성이 크다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굉장히 어려워해. 선생님 자연 독점, 규모의 경제 다 어려워요. 규모의 경제란 말은 규모가 커질수록 경제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할 때. 근데 이 규모의 경제의 원인은 이제 자연 독점을 얘기할 때는 자연스러운 독점을 얘기하는데 자연스러운 독점의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규모의 경제야. 근데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규모의 경제로 얘기하면 더 힘들어하니까 지금 얘기한 전기나 가스, 수도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투자 비용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야 돼. 전국에 전봇대 강 케이블 깔고 그러다 보니까 물어보자. 작은 자본 갖고는 진입이 돼 안 돼. 도저히 진입이 안 돼. 그러면 대자본이 자연스러운 독점을 해야 하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분야는 여러분들 시장에 방치되면은 대자본, 대기업이 그냥 자연스럽게 독점해서 횡포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전국의 모든 사람들은 전기를 써 안 써? 써야 돼. 전국의 모든 사람들은 자 물어보자. 가스를 써 안 써? 써야 돼. 모든 사람들은 물을 먹어 안 먹어? 먹어야 돼. 이걸 대기업이 잠시 독식했어. 그럼 그들 자체가 이런 엄청난 여러분 가격 자체를 올리면은 일반적인 사람들 자체의 삶이 비참해지겠지. 그래서 이건 그동안 정부가 야 이건 문제가 많아.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정부가 공기업 만들어서 공급한 제야가 바로 요금제예요. 자 우리나라도 보자. 지금 여러분 수도 있죠. 수도는 어서 담당해. 수도는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이야.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해. 선생님이 이렇게 기업행정직 얘기했잖아. 기업행정직 학교면 어디 간다 그랬어요? 그렇지. 거기 가서 근무한다 그랬잖아. 이거 촬영하는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정부 세뇌도 정부의 비대치 우리만 알고 해야 되는데. 그치? 네. 할 수 없지 뭐. 여기 오세요. 기분 되게 나쁘네. 그렇다고. 근데 이걸 여러분들 마이크를 끄고 하면은 또 이제 이 인강 듣는 친구들도 불쌍하잖아. 별게 다 하네. 여기 보자. 그럼 그런 거고. 기업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거기서 근무하는 그럼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 아니야. 그럼 수도 사업은 정부가 직접 공급한 게 아닌 게야. 정부 직접 공급한 거 아니야. 기업 행정직은 일반 행정에 비해서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고 여러분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건 뭐냐면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공무원이야. 이건 정부가 직접 공급한 재화지. 여러분들 전기나 가스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원전공사 일단 뭐라 그래? 공기업. 공기업을 만들어 정부가 직접 공급한 재화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얘기한 요금제죠. 근데 여기 보자. 요금제는 최근 생각해 보자. 공기업 부실 운영이란 말 들어봤죠? 적자 근데 매일 여러분 걔네들은 월급은 연봉은 1억 이상이고 막 그런 얘기 많이 들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기업 부실 운영이기 때문에 최근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려고 해. 그래서 이 분야가 최근 들어서는 거꾸로도 민영화 활성화돼.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주식에다가 주식을 상장시켜놔서 정부가 갖고 있는 지분은 18%밖에 안 돼. 82%가 민간이 다 여러분 소유야. 아마 여러분들 아버님이 주식하시는 분들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주식을 사신 분들 계실 거야. 선생님이 옛날에 주식을 샀다가 팔았는데 물론 수익을 내고 팔았다 그걸. 선생님이 주식 때문에 죽겠는데 자 어쨌든 간에 여기 보자.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러면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기한 주식을 시장에 상장해서 주식을 민간으로 넘기는 거니까 민영화 시키는 게 안 시키는 게야. 시키는 거예요. 한국가스원전공사 민영화 돼서 여러분들 지금 민영화. 여러분들 수도 사업도 민영화하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수도 사업을 민영화하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도 민영한다 그러면 민영하는 놈 데려와서 그냥 땅에다 묻어버려.
묻어버려. 걔 말지도 못하는 놈이에요. 그럼 어느 걸 민영화시켜?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물 같은 경우 사서 먹어 안 먹어? 슈퍼 가면 물 있잖아요, 여러분들. 물 뭐 1,000원씩 내고 먹잖아. 옛날엔 그런 게 어딨었어. 근데 지금 여러분들 물도 이렇게, 근데 그 수돗물마저 민영화 시켜버리면 수돗물 먹는데 하나 먹는데 500원, 600원 내고 먹어야 돼. 그럼 매일 물 먹어 안 먹어? 먹죠. 그럼 물 먹다가 보면 볼일 닮아. 다른 못 먹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 민영화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도사업 민영한다 그러면 여러분 다 반대를 해야 합니다. 우리 다 반대를 해야 합니다. 그거 얘기하는 놈은 진짜 생각이 없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민영한다 하더라도 민영화 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안 되는 분야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최근 이 요금제 분야는 많은 형태에 따라 민영화 이루어지고 있다 그 표현입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요금제 나온 거 봐. 공동으로 사용, 비경합, 배제 가능하다, 배제성. 시장에서 공급될 수 있다. 왜? 요금이 있으니까 가격이 있잖아. 공급될 수 있겠지. 요금제 상당 부분을 정부나 공기업이 공급하는 이유는 자연 독점으로 인한 시장 실패에 대비하기 위한 것은 최근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요금제의 민영화가 활성화되고 있다. 됐습니까? 그렇게 내용 정리해서 가져갈 것. 자, 봐서 문제 공유제 나온 거 보자. 공유제는 공동소유제의 준말이죠. 그래서 공유제입니다. 공동소유제의 준말인데 요건 일단 여러분들 자연의 은혜의 산물이야. 뭐의 산물? 자연의 은혜의 산물. 그러니까 천연광물, 여러분들 바닷가에 여러분들 뭐 바닷가 아니면 목초지, 공동어장, 뭐 숲 아니면 여러분들 또 뭐가 있을까? 목초지, 맑은 물, 맑은 공기 이거 다 공유제예요. 그럼 인류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연의 은혜를 따라 존재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 무임승차가 전제가 돼야 돼. 원칙은 비배제야 여러분들. 근데 여기 보자. 자연이 하늘이 내려준 자연적인 산물 자체를 얘기할 때는 당연히 여러분들 자원의 희소성의 원칙에 적용을 받아 받겠지. 그러니까 자원은 희소한데 누구나 무임승차다 보니까 지나친 남획은 자원 고갈의 위기를 가져와 안 가져와? 가져오겠지.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부의 적절한 좀 규제가 요망되는 제와 이 바로 공유제 여러분들. 공유제. 근데 하나 유의할 여러분들 그렇다고 이것을 무조건 사용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 정부가 적절히 규제하면서도 사용을 해야 돼? 해야지. 그러면 적절히 보존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어떠한 제도가 있을까를 연구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신제도론적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공유제는 신제도론적 접근 방법에서 유용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 말을 써요. 자, 반가로 3번 나온 거 보자. 소비는 경합이지만 특정인의 배제가 불가능한 제와 자연의 은혜를 토대로 존재하는 자원. 희귀동식물, 강호수, 목초지, 맑은 물, 맑은 공기, 산림, 바닷속에 고기 나왔어요. 이는 자원을 희성하나 누구나 무임승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나친 남획과 개발은 자원 고갈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적절한 규제가 요망된다. 신제도론적 접근 방법에서 유용한 연구 대상. 이게 바로 뭐다? 공유제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4가지 형태의 제어는 꼭 숙제에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근데 이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그림 나온 거 봐. 거기 물건 구매라는 거 있죠. 상단 좌측. 이게 바로 뭐냐? 민간제예요. 대각선에 축제 관람 소방 치안 쭉 나온 거 있죠. 이게 공공제야. 축제 관람을 공공제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자. 우리가 요새 지방정부에서 축제 많이 해요 안 해요? 가지고 관람할 때 보통 돈 내 안 내? 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내는 경우도 많아. 예를 들어서 이제 수원하고 화성은 요번에 이제 정조 여러분들 능 행사하는 거 수원 화성에 가면 융건능이 있어요. 융능하고 건능이 있거든. 융능이 뭐냐면은 장조의 무덤이야. 장조가 누구냐면은 사도세자 자체를 왕으로 추대해 정조가. 그리고 이 지금 얘기한 장조라는 호를 붙여줘. 그 장조의 무덤 선수자.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한 그 사도세자의 부인이 누구야? 인현왕후 아니야. 그게 이제 건능이야 여러분들. 그래서 손에 가면 그게 있다고.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광화문 거기서부터 옛날에 1년에 한 번씩 그 능을 생산해서 제사 지내러 정주가.
근데 그 승차한 기록을 따라서 똑같이 요번에 여러분들 행렬을 했어요.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수원까지 왔거든. 그 행사. 그러면 그 행사를 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 타고 가고 이제 의료권 뭐 입고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축제를 구경을 해야 해. 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무슨 돈을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난 그래서 대통령이 그렇게 믿겠어. 대통령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대통령 하면서 이러셨습니까 한번 뭐 비슷하게 그렇게 신문을 하든지 아니 그렇게 연례적으로 한번 행사든지 아니면 인천시장이 시사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인천시장 앞에서 이럴 치냐고 막 그러고 돌멩이 던지고 뭐 하면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진짜 현대적으로 한번 우리가 해석해서 한번 하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었어요. 야, 그 참 그 정조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정조를 여러분들 그 숙청하거나 이거 여러분들 암살하기 위해서 노론파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 근데 그걸 다 이제 여러분들 그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조가 1년에 한 번씩 그 행사를 했거든.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정조의 기가 180 정도 되는 장신이야. 기운이 장대하고 여러분들 또 이 무에도 뛰어나고 그러더라고. 뭐 봐야 알지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뭐 얘기다 말하냐. 축제 가려면 해간에 그래서 공공재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강호수 국립공원 지하수 쪽 나온 거 있죠. 이게 공유재예요. 그리고 대중교통 통신 케이블 TV 쭉 나온 거 있죠. 이 바로 요금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의할 게 한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공기 보세요. 공기는 공유제, 공공재 다 들어가 안 들어가? (15페이지) 그 그림 맨 밑에 공기가 두 개 나올 게야. 둘 다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공공재로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공유제로 보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 보자. 사실 공기를 얘기할 때는 공기 우리가 이제 마실 때 돈 들어가 안 들어가? 비배제. 소비가 경합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원하는 공공재로 보면 좋은데 공기를 공유제로 볼 때는 어떨 때 보냐 하면은 앞에 맑은이란 관용어가 붙으면 그때 공유제로 바뀌는 거예요. 맑은이란 관용어. 맑은이 붙으면 여러분들 재화가 희소성으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 맑은 자가 들어가는 공기는 공유제로 보고 맑은이 빠진 공기는 둘 다 해당되는 게야. 그건 상황률에 따라 이제 가변적으로 가지고 가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거기 등대 보세요. 등대 뭐에 들어가 있어요? 등대 공공재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 등대를 이용하는 선박은 돈 내 안 내? 비배제죠. 그다음 또 하나 A란 선박이 등대를 이용한다 해서 B란 선박이 이용 못하는 건 아니죠. 소비의 경합이야, 비경합이야? 비경합. 그래서 우리가 발악한 등대도 뭐에 들어간다? 공공재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TV 방송 뭐에 대행했어요? 공공재. 이상해 안 이상해? TV 방송 시청료 내 안 내? 그럼 요금제 아니야? 전국에 세계적으로 시청료를 받는 나라는 몇 나라 없어. 안 받아요 대부분.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게 지금 KBS에서 시청료 받잖아. 그거 지금 그 바람직하지 않은 거야. KBS, JTB에서 선전해 안 해? 광고해 안 해? 광고식 있잖아. 그럼 이거 하고 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게 없는 게야. 있는 거지. 그럼 문제가 있는 이유는 왜 있냐 하니까 그 뭐 연예인들 뭐 저기 뭐야 뭐 비용 주고 그러고 그러면 엄청난 비용 들어간다. 누가 많이 주래? 아니 생각해. 연예인들 나와서 걔는 돈 버는 거 봐. 진짜 우리가 진짜 엄청난 금액을 벌으면 한 편 영화 뭐 30분 찍고 난 다음에 1억 받고 막 그래. 그 혈세 낭비 아니야?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돈 많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시청료는 폐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왜? TV 방송은 철저한 공공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청료 폐지 운동에 앞장서야 돼요, 여러분들. 아 진짜로 돼요. 그러니까 TV 방송 자체는 일반적으로 공공재로 보고 있다고. 그리고 국립자가 들어가는 말이 있죠. 국립자가 들어가면 다 공유제로 해석을 해. 뭘 해석한다? 공유제. 거기 국립공원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국립공원 뭐가 있을까? 박물관 이거 다 공유제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알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국립공원 들어서 입장료 받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하는데
워낙 입장료 내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설악산 국립공원을 할 때 입장료 내는 것은 설악산 국립공원 입장료가 아니라 안에 신흥사라고 사찰이 있어. 사찰 관람료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워낙은 국립공원은 입장료 안 냅니다. 알았죠? 그렇게 내용 정리해서 가져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재화의 성격 묻는 거 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거 봤으면 우리가 재화의 성격 가운데 하나만 더 볼 게 있는데 14페이지 날개에 보시면은 가치제라는 게 나오죠. 그 가치제가 무엇인가 그 형태를 또 가져가야 되는데, 자, 가치제를 얘기할 때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띤 재화예요. 그러니까 민간제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 볼 때 국민이 골고루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판단하에 정부도 공급을 담당하는 재화, 이 바로 가치제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시장은 하지마, 나만 할 게 아니라 시장도 하고 정부도 개입하는 걸 얘기해요. 정부도. 여러분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많은 사람들이 병원, 국립병원, 이 병원 시설을 이용하면 좋아 안 좋아? 좋잖아. 그래서 정부에서 국립병원 그런 거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죠. 각종 문화시설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죠.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택을 소유하면 좋아 안 좋아? 정부에서 그래서 각종 여러분들 공공주택 건설해줘 안 해줘?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무 교육 다 여기 들어가는 거야. 사립학교 있어 없어? 있고 공립학교 있어 없어? 있죠. 시장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부도 할 수 있는 걸 얘기해요. 근데 지금 얘기한 여기 선생님 보자. 하나 유의할 것은 뭐냐면은 지금 얘기한 가치제는 소비자 주권주의하고 상충되는 요소가 있다고 파악하는데, 소비자 주권주의를 얘기할 때는 시장에 있는 여러분들 소비하는 우리는 소비할까 말까를 자유로운 판단 갖고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의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교육을 받기 싫어도 교육을 받아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지. 그래서 소비자 주권주의하고도 상충되는 면이 있다고 얘기해. 100% 상충은 아니지만은. 알았습니까? 자, 또 하나. 여러분들 이게 보자. 지금 얘기한 가치제는 시장이 공급하는 재화냐? 근데 정부도 개입한 거 아니야? 그럼 시장에 정부가 간섭을 한 게 안 한 게야? 한 거지. 이걸 뭐라냐? 온정적 간섭주의라 그래. 온정적. 왜 온정이란 말이 들어갔냐면은 시장은 하지 마. 정부가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시장도 하고 나도 할게. 그래서 온정적 간섭주의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태가 쭉 나와 있으니까 내용 숙지해서 가져가십시오. 됐습니까? 내용 정리해서 가져갈 거야. 자, 선생님 보자. 최근 요금제는 그럼 물어보자. 최근 요금제는 민간에서도 공급을 하고 있다. OX. 오죠. 왜? 요금제를 민영화 시켜 안 시켜? 시키고 있잖아. 민간에서 전비를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통신요금 같은 경우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SKT, LGU 플러스 또 하나 뭐가 있어요? KT. 뭐 KT는 이제 우리가 바깥 공기업이지만 나머지 두 가지는 다 뭐야? 민간 기업 아니야. 그래서 이 지금 얘기한 요금제에 대해서는 민간도 최근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4페이지에 날개 맨 밑에 1번 나온 거 봐. 요금제는 독점적 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일반 행정 방식이나 책임 경영 방식. 일반 행정 방식은 바로 뭐냐면 정부가 공급한다 그 표현이고, 책임 경영 방식은 공기업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굳이 얘기하면은 되었고, 민간 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최근 민간 기업 참여 활성화시켜 안 시켜? 시키고 있죠. 그래서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양 경찰과 뭐 기술 문제입니다. 좀 하나 가져가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 16페이지. 자, OX 날개 1번을 나온 거. 공공재의 경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유임승차야, 무임승차야? 무임승차는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비배제성. 1번 하여간에 맞는 표현이죠. 2번은 보지 마시고 3번 나온 거 보자. 공유제의 상당 부분을 정부나 공기업이 공급한 이유는 자연 독점으로 인한 시장 실패에 대비하기 위한 거. 뭐예요? 이거는 요금제지. 요금제를 했잖아. 아까 요금제 시장에 방치되면 자연 독점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정부가 아니면 공기업 만들어서 직접 공급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 5번 나온 거 봐. 가치제는 온정적 간섭주의. 맞죠? 6번 나온 거 봐. 등대 공기. 등대는 뭐예요? 공공재. 공기도 공공재죠. 근데 정부 예산은 공유제를 해서 그래. 정부 예산은 왜 공유제냐면 여기 보자. 공유제는 재화의 희소성이야, 재화의 무한성이야?
희소성. 그럼 정부 예산 뭐 400조 해서 400조란 금이 크다 하더라도 희소한 게 희소하지 않은 게 희소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파악한 지금 얘기한 정부 예산은 경합성의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유제로 봐, 공유제.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 재산이 바로 뭐야? 예산, 정부 예산이지 뭐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공유제로 해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내용 좀 정리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자.